교수님께서는 지난 40여 년간 경제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2001년 닷컴버블 붕괴, 또 2008년의 금융위기, 또 2020년의 경제 위기까지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냉철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경제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한 만큼 안 좋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양극화예요. 잘 산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 167조 원이 많아요.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1980년대 우리 경제가 연평균 10% 성장했거든요. 네. 경제 규모 파이가 굉장히 빨리 커졌죠. 그런데 우리 잠재 성장률이 2%로 떨어져 있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잠재 성장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축소되던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있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죠. 개인들도 경쟁력 있는 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월급 많이 받고,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 기업에서 다닌 사람은 월급 덜 받고,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양극화,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86년에서 88년 3조 호황이라는 게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그거로 86년에서 88년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합니다. 굉장히 높게 성장하니까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수요가 부족하니까 가행 투자는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어요. 그래서 97년에 외환 얘기를 한마디로 부실한 게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죠. 뼈아픈 구조조정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고요. 은행도 10개 넘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 정부 부채가 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정부 정말 건실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경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97년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는데요. 한때 100%에 근접했습니다. 근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니까 은행에 금융회사에 매월 이자 내야 되죠. 가끔 은행에서 또 원금 갚으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아주 그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극대한 경제 이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97년에 뭐 수조 원씩 빌린, 수십조 원씩 빌린 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나라 전체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게는 너무 많습니다. 일부 어려운 가게도 있지만은 잘 사는 가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부실해졌다고 급격한 위기는 아니고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구조적으로 저성장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소비 보니까요.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우리 가게들이 내구재 소비를 먼저 줄입니다. 한국의 그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자동차 덜 사고, 가전제품 덜 사고 덜 바꾸고, 여행 덜 가고, 예식 덜 하고, 학원도 덜 보내고, 분기별로 예상해 보니까 1분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올라가면서 4분기는 한 2.3% 이 정도 저는 성장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점점 어려워질 수출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많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부분인데 수출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도 또 주요 요소라고 하시더라고요.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예요.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제가 2.0% 성장했던 거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1.9%포인트예요. 그만큼 내수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성장률을 작년보다 다 낮추고 있죠. 그런데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인도, 아세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급격하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 불황이라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예전에 겪었던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가 정말 이렇게 터지는 그런 정도인지, 만약에 터진다면 언제, 어떤 강도로 저희가 이런 불황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될지. 97년은 기업 부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가계부채위기거든요. 기업은 한 번에 많이 망해가지고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게는 한 번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기는 아니고요. 내수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가행 투자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투자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우리 저축률이 투자를 웃돌면서요.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나고 있어요. 98년부터 1월까지 누적 경상수익자가 1조 1,600억 달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했고 증권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이자 배당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경상수지는 구조적으로 흑자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97년에는 우리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였었어요. 645억 달러 마이너스였는데요. 그런데 작년 보니까 1조 1,000억 달러, 우리 순금융자산이 1조 1,000억 달러예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채권, 뭐 주식보다 우리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 채권, 특히 우리가 미국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애한이기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 기조로 가면은 교수님 경제가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또 교수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0%에서 지금 2.75%로 내렸죠. 그런데 우리 경제 성장률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 2% 안팎이거든요. 저는 한국은행이 올해 안에 한 2.25%까지 앞으로 한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을 때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기업은 적자 주체요.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저축한 돈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가계는 흑자 주체입니다. 금융회사에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빌린 돈보다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기업이 이익입니다. 가계는 이자 소득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차별하죠. 가계 중에서도 이 부자들은 지금 은행에다 많이 저축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금융소득은 줄어든 거죠. 집 사면서 돈 빌린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면 금리 부담이 줄어들죠. 이익을 보는 거예요. 금리라는 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고 개별적으로 영향을 다 달리 미친다는 겁니다. 제가 금리 인하 효과가 과연 소비 투자에 얼마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소비를 분명히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하한다고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다 예산 세웠는데 지금 당장 가게가 1년 예산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차를 두고 적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소비에 올 하반기부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그럼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그래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짚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인가 나아질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정부 역할이죠. 세계 평균보다 가계부채 높고 기업부채 높거든요.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빨리 써야 돼요.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예산 편성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경기에 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 돈을 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에 예적금에만 이제 돈을 넣고 있다. 작년도 9월 데이터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자금순환에서 발표한대요.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중 46%가 예적금이 은행에 주로 맡기고 있고 금융회사, 채권은 3%, 주식은 22%입니다. 평균입니다. 금리가 떨어질 때는 만기가인 채권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46%거든요. 채권에 30년 만기 ETF를 사놨는데요. 그렇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은행예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금, 채권, 우리 주식 이 세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저평가된 게 주식이에요. 한 달에 그 100만 원씩 금융자산에 투자할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저는 한 60% 정도를 나이 좀 젊으신 분들 뭐 40대 이하 이런 분들은 한 60% 정도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든지 펀드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ETF 매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다면 그냥 주식형 펀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ETF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지수를 기반한 ETF 사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는 채권. ETF를 사시든지 펀드에 가입하시든지
은행예금은 이런 식의 한 10% 정도 새 자산에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그 정도로 배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60대 이상 이분들은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거꾸로 채권을 한 60%, 주식은 한 30%, 네. 이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을 살 때는요, 그 기준을 좀 어떻게 두면 좋을까요? 금리가 지금 하락하다가 거의 정체된 상황이에요. 시장은 기준금리 2.2%를 미리서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저는 2.25%까지 내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내려놓고 나면은 또 그 다음에 금리가 한 단계 더 떨어질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올해부터 5년 동안 우리 잠재 성장이 1.8%, 그리고 좀 먼 이야기입니다. 2040년 이후로 가면요, 우리 잠재성이 0%대 진입합니다. 그러면 금리 많이 떨어져요. 만기가 긴 채권 사시고 그냥 보유하시는 게 좋죠. 이거는 뭐 연령에 관계없이 채권은 저는 꼭 자산의 일부분 편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떨어질수록 만기 기간은 길어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채권 사십시오. 미국 채권 사시더라도 조금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네. 주식만 미국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더니 채권도 미국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작년 9월에 3.6%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7%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이건 미국 채권 사셔가지고 손해보신 거죠.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집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낮아집니다. 우리 채권을 많이 사시라고 그랬는데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 채권 그렇게 사셔가지고 손해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 채권 사시려면 꼭 환율이라는 요소도 고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 저 금융회사, 증권회사들이 브라질 국채 많이 팔았거든요. 브라질 10년 국채수익 10%도 넘어요. 그런데 브라질 통화가치, 헤아라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엄청 손실을 보셨거든요.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반드시 환율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채권 사시는 게 마음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왜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도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 많은 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언제쯤부터는 조금 좀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까? 네, 저는 올 하반기부터 상당히 탄력이 붙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가 24%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제자리 간다는 겁니다. 뭐 상반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주가 계속 조정 보이면서 상반기에는 우리 주가도 많이는 못 오르라고 생각해요. 미국 주가가 떨어질 때 더 떨어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하반기 가면은 또 미 연준이 가감히 좀 금리 내리고 미국 주가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인 상승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때 우리 주가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르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계속 팔고 있는데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나 하반기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 방향으로 좀 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도 좀 해소되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식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라고 보고 있어요. 교수님께서 이제 40여 년간 경제를 봐오시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이기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부자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대의 흐름을, 거시경제 흐름을 꼭 알아야 되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증권회사 입사 동기 박영옥 대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증권회사에 다니다가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수천억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기업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예요. 우리가 기업을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주식 종목 투자할 때 누구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자기가 아는 것만 투자하십시오.